저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덕리 용문산자락 아래 작은 계곡 캠핑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월 2천만 원씩 벌던 캠핑장이었습니다. 그곳을 9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억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만 매달 23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퇴직 후 평생 모은 3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한때는 인생의 전부 같았는데 지금은 통장에 남은 돈이 0원이라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부품 제조업체에서 32년간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정년을 1년 남기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날 회사 책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그동안 모은 예금 1억 원을 더하니 2억 5천만 원. 그 숫자를 보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은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날 저녁 집에는 오랜만에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퇴직 축하라며 갈비찜을 해줬습니다.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좀 쉬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쉬고 싶은데 쉬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일만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멈춘다는 게 그렇게 불안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제부터가 제2의 인생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노트북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창업, 시니어 부부 창업, 소자본 캠핑장. 그때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 양평 캠핑장 매물.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 남한강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단월면, 명덕리, 용문산 아래 조용한 계곡 마을. 사진 속 그 풍경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여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며칠 뒤 직접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자리는 진짜 좋아요. 서울에서도 가깝고 여름엔 손님이 몰려요. 땅값 2억 8천만 원, 시설비와 전기공사, 화장실, 컨테이너 숙소까지 다 합쳐 약 5억 원 정도. 내 손에 있던 돈은 2억 5천만 원. 부족한 2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자 월 2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캠핑장 수익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자신감이었는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손에 페인트가 묻었습니다. 나무 냄새와 송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새로 깐 데크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퇴직 이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주말 주차장은 차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고기 굽는 냄새가 계곡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매출을 계산하며 한참 동안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첫 달 매출 1,300만 원, 두 번째 달엔 1,900만 원, 세 번째 달엔 2,100만 원.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9억에 인수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9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팔면 대출 갚고도 돈이 남겠네.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왜 팔아요? 이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 말에 나는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끝내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캠핑장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SNS에는 손님들이 올린 후기와 사진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양평 단월 계곡 감성 캠핑 최고. 그 문장을 볼 때마다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의 끝자락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손님끼리 시비가 붙었습니다. 고성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SNS에 불만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리 좁고 관리가 엉망이다. 그 글에 달린 댓글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밥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싸늘했습니다. 그 바람이 뭔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을이 오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SNS에는 새로 생긴 청평홍천 캠핑장 광고가 넘쳐났습니다. 바로 근처 단월면에도 수영장이 있는 신식 캠핑장이 문을 열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캠핑장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 불빛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만이 그날 밤 유일하게 들리던 소리였습니다. 2023년 8월 초 양평 단월면 장마가 끝나자 다시 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국도 6호선 도로 위로 텐트와 그늘막이 실린 차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 차들이 전부 제 캠핑장으로 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계곡 쪽 데크에서 아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엔 장맛비가 남긴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로 햇빛이 번쩍거렸습니다. 가벼운 상처였지만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예약이 끊겼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결국 벨소리를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창밖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계곡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틀 뒤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단월면 캠핑장 아이 부상 사고. 사진 속에는 젖은 데크와 아이의 무릎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엔 흐릿하게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댓글은 금세 수십 개로 늘어났습니다. 거기 청소 진짜 엉망이에요. 전기도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불친절하다는 후기 봤어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지자체 관계자들이 나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전기 배선, 소화기, 정화조, 화장실 모두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식은 갈비찜이 있었고 그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국을 한 숟갈 뜨다 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이 부엌의 스테인리스 그릇에 비쳤습니다. 그 반사된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 단체방은 며칠째 조용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에 웃던 얼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하나은행 대출 이자 230만 원 출금, 신용카드 결제 41만 원, 전기요금 고지서 26만 원, 통장 잔액은 82만 원이었습니다. 화면을 끈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 오래 알고 지내던 거래처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건너편 새 캠핑장 보셨어요? 그 말을 듣고 계곡 쪽을 바라봤습니다. LED 간판, 고급 텐트, 넓은 주차장. SNS에는 양평 단월면 신상 캠핑장 오픈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계곡 물 위로 그 캠핑장의 불빛이 반사됐습니다. 제 창문으로 그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안에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때 하루 매출이 120만 원이던 표에는 0원이라는 숫자만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붉은 잉크로 찍힌 결제일, 그 옆엔 손때 묻은 볼펜. 그 볼펜을 쥐었다가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입구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자연 속 쉼터, 가족과 함께. 그 문구가 제 얼굴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은 돈이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이름이 사라질 때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캠핑장 불을 모두 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정말 끝이 보인다는 것을. 가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캠핑장 앞 도로의 은행잎이 모두 떨어졌고 계곡물은 소리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손님은 한 팀도 없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자 230만 원, 관리비 26만 원, 카드 결제 41만 원. 한 장 한 장 펼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매도를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7억에 내놓았습니다. 한때 9억을 제안받았던 곳이었기에 그 정도면 충분히 팔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직원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유리문 너머엔 양평 전원 매물 급매 다수 보유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가격을 내렸습니다. 6억, 4억 5천, 그리고 3억.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하루는 서울에서 왔다는 남자가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계곡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그가 건너편 새 캠핑장을 계약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이곳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집에만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목소리가 잠깐 떨리다 끊겼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매도 계약서를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매가 3억 원에서 대출 잔액 2억 4천만 원을 제외하고 중개보수와 미납 연체료까지 반영하니 팔아도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은 이런 매물 2억대에도 안 나갑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서류를 접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겨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계곡에서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낡은 간판이 덜컹거렸고 비닐로 감싼 간판 아래로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 속 쉼터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사무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장부에는 영원으로 가득한 매출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때 묻은 컵라면 용기가 있었습니다. 국물은 식었고 젓가락은 젖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대출 연체 14일 차라는 문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9억을 준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더 오르겠지.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오판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남은 잔액은 2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바람과 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양평 단월면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캠핑장 입구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눈 위에 쌓인 낙엽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현수막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하얀 봉투 위 붉은 글씨엔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네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동안 히터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종이에서 찬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은 식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1년 전 매출이 가장 높았던 달에는 2,16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줄에는 0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숫자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지막 줄엔 제 이름 옆에 연체이자 31일 차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집에서는 여전히 관리비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말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짧게 받았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밤마다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자 미납 안내, 계좌 잔액 부족. 그 알림을 볼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행 직원이 현장에 왔습니다.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차에서 서류철을 꺼내 들고
눈 덮인 데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손으론 사진을 찍고 한 손으론 메모를 했습니다. 그 펜 긋는 소리가 제 심장 위를 긋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로 돌아갔습니다. 엔진 소리만 남고 계곡엔 다시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날 밤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문을 잠그고 다시 열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그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이듬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은 경매 절차와 유예 신청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결국 유예 신청을 넣었습니다. 며칠 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경매 진행 잠정 보류.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전기 히터를 켜도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계곡을 덮은 눈 위로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형광등을 끄지 않았습니다. 불빛 아래 서류 봉투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옆엔 낡은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버튼을 한 번 눌렀습니다. 3억에서 2억 4천을 빼면 마이너스 2천만 원. 숫자는 잔인하게 명확했습니다. 3억에 팔아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망한다는 건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라는 걸. 창문 밖으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계곡물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아직 내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건 그래도 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그 말이 그 겨울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3억에도 팔리지 않는 그 캠핑장은 아직도 제 이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문은 잠갔지만 대출이 남아있었고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다시 잡초가 올라왔습니다. 봄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요즘 이런 매물 많아요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물 사이트에는 양평 캠핑장 급매 3억이라는 문구가 한 달째 그대로였습니다. 서울집에서도 매달 관리비가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이 줄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짧게 받았습니다.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양평에 남았습니다. 캠핑장 바로 옆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잡초를 뽑고 밤에는 혼자 전기 히터 앞에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평군에서 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시급 1만 1,150원, 주 15시간 근무.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청했습니다. 읍내 공원 화단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꼈습니다. 손끝에 흙이 닿자 오랜만에 숨이 트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 대부분 저처럼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었습니다. 나도 펜션하다 망했어.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눈빛으로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일이 끝난 오후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그릇 시켰습니다. 식당 창가 너머로 예전 캠핑장 방향의 산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엔 내 이름으로 남은 대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보내온 문자 한 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됐어. 그 말 속엔 원망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리된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캠핑장 등기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팔리는 날 나는 정말 자유로워질까? 눈을 감으니 계곡 옆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의 웃음, 고기 굽는 냄새, 손님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엔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살기 위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시작한 지도 넉 달이 지났습니다. 양평군청 화단에는
봄꽃이 모두 지고 여름풀만 남았습니다.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나가고 점심이면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게 낫지요. 집에 있으면 미쳐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일이 끝나면 저는 늘 같은 길로 돌아왔습니다. 단월면으로 향하는 6번 국도. 버스 창밖으로 제 캠핑장이 있는 산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고 데크 위엔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는 여전히 양평 캠핑장 금매 3억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그냥 내리셔야 해요. 요즘은 2억 7천까지 떨어져도 거래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빚만 남습니다. 매달 이자 23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과 아내의 월급으로 겨우 막고 있었습니다. 팔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땅.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자 나갔어. 그 말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서로 위로나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컨테이너 안은 눅눅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들기 전엔 늘 장부를 펼쳤습니다. 남은 잔액, 이자 납입일, 빨간 펜으로 표시된 다음 달 고지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덮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계곡 옆을 걸었습니다. 물소리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나도 멈추면 안 되겠지. 서울집에는 아직 아들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없었지만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언제 정리할 거야?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할 수도 끝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관광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그 안엔 캠핑장으로 향하는 젊은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만든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연 속 쉼터, 가족과 함께. 그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전기 히터 앞에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안경에 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일상이지.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산속을 울렸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관심도 없는 땅에서 저는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양평 단월면의 산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곡 물소리는 여전히 같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캠핑장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3억에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내리면 빚만 남고 그대로 두면 이자만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진우 고객님, 이자 납입일이 지났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공근로 일을 마치고 읍내 시장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옆자리의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친구도 퇴직금으로 캠핑장 했다가 망했대. 그 말이 내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예금 1억, 그 돈이 내 평생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캠핑장을 짓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아내와 서울 근교 전셋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겠지요. 주말이면 손주를 보고 가끔 친구들과 등산이나 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2의 인생을 꿈꿨습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욕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노후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지켜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도 매달 이자를 냅니다. 캠핑장은 문이 잠겨 있고 낡은 현수막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기 운영 안 하세요? 저는 그냥 웃습니다. 이젠 그냥 제 땅이에요.
아내는 여전히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마트에서 만납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당신 아직 거기 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응, 아직. 밤이 되면 컨테이너 불을 끕니다. 창밖엔 별이 보입니다. 그 별빛 아래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이제는 꿈도 후회도 다 고요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말만은 남기고 싶습니다. 퇴직금으로 인생을 다시 만들려 하지 마세요. 그건 지키기 위한 돈이지 다시 걸 돈이 아닙니다. 계곡 건너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시골 땅 4,000평을 1억 원에 사서 불과 몇 년 만에 10억 원에 팔았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제 이름은 이춘석. 부산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작년 62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간절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처럼 은퇴 후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숫자는 2억 8천만 원. 35년 동안 땀 흘린 결과였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은행에 넣고 연금 나오면 그걸로 살자. 하지만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만 250만 원. 앞으로 늘어날 의료비, 큰아들 결혼 자금, 작은아들 전세 보증금까지 생각하면 이 돈으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때 TV에서 매일같이 똑같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에코프로 상한가, LG에너지솔루션 신고가, 포스코퓨처엠 또 급등. 2차전지 관련주가 연일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직장 동료들은 단톡방에서 난리였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300만 원 벌었다. 진작 들어갈 걸 그랬어. 저도 결국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퇴직금 중 2천만 원을 꺼내 주식 계좌에 넣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신기했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춤을 추더니 통장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나도 늦지 않았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을 켰을 때 파란 불빛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2천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달라졌어. 하루 종일 불안해 보여. 그 말은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지각 한 번 안 하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간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가 은퇴하자마자 도박꾼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TV도 책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아내와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무너져버린 제 모습만이 거실 한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주식 손실 후 며칠은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에코프로 또 상한가, LG에너지 솔루션 장중 신고가. 뉴스는 계속 2차전지 종목 축제를 보도했습니다. 단톡방에선 직장 동료들이 수익 인증샷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계좌는 이미 반토막이 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도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만 했던 제가 은퇴하자마자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동네 카페에 나갔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준서봐? 이춘섭 맞지? 고개를 드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중학교 동창 이정호. 서로 흰머리가 성성해졌지만 목소리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정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저보다 형편이 어려웠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손목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과시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담담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제가 퇴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며 지내? 저는 차마 주식 손실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정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나는 땅으로 벌었어. 몇 년 전에 3억 넣고 30억 번 적도 있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이 30억이라니 10배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주식으로도 어려운 숫자인데 땅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얼굴에 의심이 드러났는지 정호가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주식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 하지만 땅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반토막 난 주식 계좌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파란 숫자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길, 정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3억이 30억.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지 않는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 새로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와 헤어진 뒤 머릿속은 온통 땅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식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지만 땅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 한마디가 귓가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반토막 난 주식 계좌를 보며 매일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토지 투자 입문서, 실전 가이드북, 용도 지역 해설서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 쌓인 책이 10권이 넘었습니다. 퇴직 후 이렇게 책을 사들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지목, 용도 지역, 개별 공시지가, 농지 전용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가며 밤늦게까지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책은 거의 다 읽었지만 뭔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글자는 머리에 들어오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유튜브를 켰습니다. 토지 투자 실전, 지목 보는 법, 용도 지역 구분법. 하루 종일 영상을 틀어놓고 봤습니다. 영상 속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말했습니다. 땅은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밟아봐야 합니다. 그때 정호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책과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는 현장에서 나온다는 걸. 하지만 막상 나서려니 두려웠습니다.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날린 기억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주식으로도 잃었잖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식 실패의 아픔을 그대로 삼키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정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울산 KTX역 쪽 외곽을 돌아봐. 중개업소 말은 반만 믿고 진짜 정보는 군청 직원이랑 이장님한테 들어.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책으로만 보던 농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고 저 멀리 미니 굴착기가 덜컹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주말마다 울산 외곽을 돌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농로를 따라 걸으며 땅을 살폈습니다. 군청 게시판 앞에서 개발 계획 공고문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을 지날 때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눈에 담는 시간이 쌓이자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늦가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울산 KTX역에서 차로 10분 거리 외곽 마을 근처의 농지 600평이 매물로 나온 겁니다. 평당 15만 원, 총 9천만 원. 퇴직금에서 떼어내기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청에서 확인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 옆으로 도로 확장 공사가 확정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땅은 달라. 군청에서 직접 확인했어.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9천만 원? 당신 주식으로도 잃었잖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실패하면 가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교차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계약금 900만 원을 걸고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혹시 도로 공사가 취소되지는 않을까?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 굴착기가 들어왔습니다. 노란 포크레인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개업소에도 문의 전화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6개월 후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안 파시면 기회 놓칩니다. 평당 22만에 사겠다는 사람 나왔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9천만 원이 1억 3,200만 원. 3,200만 원 수익입니다. 평생 월급 모아도 이렇게 한 번에 번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정말 해낸 거야? 그날 밤 눈을 감아도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단 6개월 만에 3,200만 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엔 더 크게 벌 수 있지 않을까? 탐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투자에서 맛본 3,200만 원의 수익. 그 짜릿한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크게 벌어야 한다는 생각. 욕심이 커질수록 신중함은 멀어졌습니다. 그해 여름, 중개업소 직원이 제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기회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경기도 외곽 임야인데 곧 GTX 노선 확정 발표납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GTX? 요즘 뉴스마다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직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평당 12만 원인데 발표 나면 2배는 기본입니다. 첫 성공으로 불어난 자신감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주저없이 물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2,000평입니다. 총 2억 4천만 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을 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지난번엔 운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위 숫자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2억 4천이 2배가 되면 거의 5억. 단번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결국 계약금을 걸고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군청에 가도 국토부 발표를 찾아봐도 GTX 연장 계획은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중개업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면 매번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발표가 임박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발표는커녕 다른 노선 우선 추진 뉴스만 흘러나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속았다. 8개월 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손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당 7만 5천 원, 총 1억 5천만 원, 투자금 2억 4천만 원 중 9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계약서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첫 성공에서 번 돈보다 3배나 큰 손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 앞에 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9천만 원을 잃었어. 아내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우리 살아있잖아. 그 말에 오히려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제 욕심이 가족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욕심에 끌려가진 않겠다고. 이번엔 제대로 공부해서 진짜 내 힘으로 해내겠다고. 9천만 원 손실 이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책을 펼쳐도 눈앞에 파란색 숫자만 아른거렸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아내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남은 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욕심 대신 철저함으로, 단기 대박 대신 확실한 정보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군청 게시판을 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도로 계획, 산업단지, 조성, 학교 신설 예정지, 관청 직원을 직접 찾아가 질문했고 농협지점장에게 마을 사정을 물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이장님과 동네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들은 말들이 책에선 나올 수 없는 진짜 정보였습니다. 이 동네는 홍수 피해가 잦아요. 여름만 되면 물 날리죠. 여긴 지하수가 부족해서 농사짓기 힘들어요. 어떤 땅은 서류상으론 완벽해 보여도 실제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신문을 스크랩했습니다. 부동산 기사, 국토부 발표, 지자체 보도자료, 노트에는 빨간 펜으로 메모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정호에게도 자주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준서봐, 이번엔 제대로 하는구나. 땅은 기다리는 자가 먹는 거야. 서두르면 또 당한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지켜보다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달라 보여. 지난번처럼 불안해 보이진 않아.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군청 공고에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위치는 경남 밀양 외곽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농지가 펼쳐진 평야 끝에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1시간 넘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하수도 계획도 확인했고 인근 학교 신설 소식도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3번이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군청에서 산업단지 설계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물이 나왔습니다. 평당 18만 원.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밀양 현장을 다녀온 지 2달 후 마침내 매물이 나왔습니다. 산업단지 예정지 바로 옆 농지 1200평, 평당 18만 원, 총 2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 9천만 원 손실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군청 설계도, 이장님의 증언, 농협지점장의 확인까지 모든 게 확실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다 확인했어. 틀림없어.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준비했다면 믿어볼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습니다. 5개월 뒤 밀양 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됐습니다. 지역 신문에 짧게 기사화가 됐고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곧 들썩였습니다. 측량 장비가 들어오고 굴착기가 땅을 파헤쳤습니다. 상가 분양 광고판이 세워지고 중개업소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평당 25만 원에 사겠다는 분 있습니다. 아닙니다. 28만 원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00평에 28만 원이면 3억 3,600만 원. 순식간에 1억 2천만 원 수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땅은 기다리는 자의 것이라고. 저는 매물을 쪼개 팔기로 했습니다. 첫 300평은 망설임 끝에 평당 27만 원에 팔았습니다. 두 번째 300평을 내놓자 매수자들끼리 경쟁이 붙었습니다. 평당 30만 원. 세 번째 매각 때는 웃돈까지 붙었습니다. 팔 때마다 원금은 두텁게 쌓이고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제 통장 잔고는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억 1,600만 원이 불과 1년 만에 5억으로 불어난 겁니다. 거의 2배 반의 수익이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저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땅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구나.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기회였어.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성공은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더 큰 기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밀양 투자로 자산이 5억을 넘기자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역 신문을 스크랩하고 주말마다 현장을 돌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울산 외곽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외면받던 땅 4,000평이 매물로 나온 겁니다. 가격은 단돈 1억 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긴 물도 없고 농사도 안 돼. 사봤자 쓸모없어.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미 군청을 통해 이 지역에 도로 확장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서도 확실한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진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다 확인했어.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준비했다면 믿어볼게.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1억이라는 거금. 혹시 또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 땅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로가 뚫리고 인근의 산업단지와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중개업소 전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울려댔습니다. 사장님, 평당 25만 원에 사겠다는 분 있습니다. 아닙니다. 30만 원까지 가능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000평에 평당 25만 원이면 10억 원. 1억으로 산 땅이 10억이 된 겁니다. 순수익 9억 원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통장을 확인한 순간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평생 번 돈을 합쳐도 이런 금액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세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는 이제 지켜졌어.
저도 그 자리에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식으로 잃었던 1,000만 원, 임야 투자로 날렸던 9천만 원. 그 모든 실패가 결국 이 성공으로 이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면 3가지 교훈이 남습니다. 첫째, 정보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군청 게시판과 신문 기사도 중요하지만 결국 땅값을 움직이는 건 현지 주민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둘째, 작은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측량비, 법무비용 몇십만 원이 억대 손실을 막아줬습니다. 셋째, 욕심은 독입니다. 단번에 2배, 3배를 노리다가는 무너집니다. 조금씩 단계별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투자한 땅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은퇴자 모임에서 제 경험을 나눕니다. 퇴직금도 연금도 전세보증금도 모두 지키는 것이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후배들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62세에 시작한 2번째 인생. 저는 땅 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땅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